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비수도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며 더 희망적인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 출입을 막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이곳에 살던 부부의 어린 딸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서천군에 접수된 건 어제 오후. 아이 부모와 통화를 한 담당 공무원은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지금 거기 있다 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거기에 없다. 지금 입원해 있지 않다. 그래서 수상해서 출동한 경찰은 어젯밤 8시쯤 집 다용도실에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밀봉된 스티로폼 상자 안에 있었는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부모는 시신 발견 2, 3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27살 남편으로부터 지난해 9월 초 딸이 밤에 울고보채 복부 등을 때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생후 11개월, 아이의 거취를 묻는 이웃에는 친척집에 보냈다고 둘러댔습니다. 애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애기 보자 그러면 할머니 집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애기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은 아내와 택배일 등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둘 다 무직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아이가 탔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모차가 이렇게 외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에 대해선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 유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 내 병원에 입원 중인 둘째를 고려해 아내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적인 소식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11개월 된 어린 생명이 또다시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남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데 학대 피해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8,522건으로 2022년 대비 5.25%인 2,41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충남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본 의원이 서류 요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2,7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로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고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감소했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대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는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그 소속으로 두며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우리 충남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아동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23년 10월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습니다. 당시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남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182건으로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또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원가정 보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분리보호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분리보호된 피해 아동 사례 2,393건 중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325건으로 전체의 13.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86.4%에 해당하는 2,068건은 가정위탁 등으로 여전히 원가정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우리 충남에도 2024년 기준 659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분리보호되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족 재결합을 위한 골든타임이 분리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원가정 복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대상은 피해 아동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분리보호가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불안과 두려움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피해 아동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하여 분리보호 조치 등 모든 사항을 도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는 시군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지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 개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15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충남 어딘가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릅니다.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아동보호 및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15개 시군별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령시는 둘째 이상 자녀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를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고, 예산군은 2명 이상 자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일 경우로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개 시군은 아직 다자녀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도와 도교육청 간에도 다자녀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셋 이상 자녀를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남 전체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 충남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행복 키움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접근성과 활용 면에서 높은 강점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카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발급 건수가 2,312건에서 7,034건으로 약 200.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카드 이용 현황을 보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 기준 온라인 이용자 수는 4,448명인 반면 오프라인 이용자 수는 54,388명으로 약 12.23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지역 내 상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충남의 가맹점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천구는 가맹점이 단 1개에 불과하며 인구가 많은 천안이나 아산조차 충분한 가맹점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홍성, 예산, 태안은 아예 가맹점이 없어 해당 지역의 다자녀 가정은 지역에서 카드 혜택을 사실상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가맹점 확대 계획 및 실질적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이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공영 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공공시설 혜택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026년은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온천, 주요 관광지 등 충남의 대표 명소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혜택을 더함으로써 전국의 다자녀 가정이 충남을 더욱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묻고 학교 밖 청소년이 충남의 미래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인구에서 재학생 수를 단순히 제외한 숫자가 모두 학업 중단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의 청소년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의 주체에 교육감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욱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류 요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과 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그 차이가 430명에 이르며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센터로 정보를 연계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430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정보 연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을 명시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꼭 공교육의 틀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업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센터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연계를 이루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도교육청과 지원센터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이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다자녀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과 지원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욱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다자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서천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시스템 점검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사회복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혹은 어린이집 미등원 가정 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위기 가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서천 사례처럼 전산망을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가정방문 전수조사 후 우영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에서 사례결정위원회와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일선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구성 운영에 큰 실익이 좀 없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경우 도에서는 아동학대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충남 아동학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도와 시군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군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아동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대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는 시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학대의 위험 수준, 아동의 보호 요청 의사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23년 우리 도의 원가정 복귀율은 9.4%로 전국 13.6% 대비 다소 낮은 편이지만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원가정 복귀율 수치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성급한 원가정 복귀로 인해 아동이 재학대나 방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보장되는 가정의탁 등의 보호조치가 아동에게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동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군의 보호조치와 사례관리위원회 운영이 적절한지를 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자녀 정책 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다자녀 지원 사업 추진 시 서로 기준이 달라 다자녀 가정 기준에 혼선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도 내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는 다자녀를 18세 미만 2명 이상 자녀로 규정하고 있고, 시군도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녀의 나이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셋째 이후부터 다자녀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충남 도 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도 조례와 같이 18세 미만 2명 이상 자녀로 통일하여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행복 키움 카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카드는 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카드 할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2명 이상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 가맹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가맹점의 혜택이 카드 수수료 0.2% 할인분으로 혜택이 적어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가맹점의 혜택을 확대하고 학원, 병원비, 문화생활비 할인 등 신규 가맹점을 추가 발굴하여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호 의원님,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의 이 숫자의 차이를 말씀 주셔서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9월에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2024년 430명의 연계 건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법률
법률 개정에 따라서 연계 방법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시행 초기에 정보 연계 오류로 파악이 되고 현재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경된 학업 중단 학생 정보 연계 방법을 학적 관리 업무 처리 지침 또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공문 시행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이스에서 잡는 통계에는 질병과 해외 출국 사유가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통계와 여가부로 가는 이 통계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보니까 이게 430명의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아서 교육부에도 이 부분을 여가부와 함께 이야기해서 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직접 나이스에다가 입력을 해서 시군의 청소년 지원센터로 가는 과정에서 양식의 차이가 그렇게 있었다. 작년 9월 27일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말씀 주신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충남교육청의 계획 또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 사업 이후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자로 등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정 기준이 충족된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의 학력 인정 평가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와 또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년 8, 90명 정도가 학습 지원 사업에 등록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록은 의무나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나 또는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도 지금 제가 제안을 해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중단된 일이 있는데 오늘 기왕 말씀 나온 길에 도지사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도지사님이 한 담당 부서 또 충남 도경에도 부탁을 드려서 담당 부서에서 충남교육청과 그리고 각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시군 교육청 이게 다 모이기로 해놓고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도에서 연락이 와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전에 일이거든요. 그 뒤에 경찰청하고서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경찰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시군교육청과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좀 이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충남교육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매년 같이 이렇게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충남교육청하고 한 7, 8년 이상 됐는데 이거 하듯이 이거를 다시 좀 지사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협조 부탁을 드리고 담당 부서들끼리 한번 만나고 그때 저는 교육감으로서 이게 어떻게 중요한 사업인지 얼만큼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다 아시는 만큼 함께 그 기관의 벽을 허물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경찰청까지 이야기를 나눠서 충남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학습의 기회는 물론이고 자기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텐데 교육원을 하셨으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 문학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20, 30명씩 응모를 하고 있고 또 입상을 하는 학생들이 1명, 2명 또는 2, 3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과 학력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안내를 해서 꿈드림 센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남도와 교육협력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교통비, 문화체험비, 진로개발비 등 올해 충남교육청만 해도 4억 6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1대1로 하는 것으로 봐서 충남도도 이만큼을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협의해가면서 향후 신구 사업의 발굴 확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교육청 대한교육기관이나 또는 오히탁교기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등록한 대한교육기관 이런 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좀 비용은 적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체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대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같이 충청남도에 사는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충남에서 안전한 충남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호 의원님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동 학대라는 주제로 지사님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천 그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건 우리 충남도의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지금 44가지 그래서 아동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시스템이 좀 성과가 있는지 그런 건 좀 살펴보셨습니까, 지사님? 지금 이 질문이 있어서 저도 사실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긴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 위기가정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가정 방문 전수조사 후에 이게 구형군을 집중 관리한다든가 해서 조금 뭔가 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스템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비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다시 그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저는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사실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매우 위험한 고위험 취약계층 위기 가정으로 발견은 됐었습니다. 발견을 돼서 3개월 동안 서천군에서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으로 매월 150만 원씩 45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안전 상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놓친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시스템들이 가구나 부모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통신비를 내지 않아서 이 시스템에서 발견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은 했지만 결국에는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누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한번 이참에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사님, 사례결정위원회 사실 이제 우리 도가 왜 구성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걸 잘 지도 감독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사실 시도지사는 아동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선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군이 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데 또 도도 또 사례위원회가 있다 하면은 저는 옥상의 옥이고요. 저는 어째 중복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하지 않으면은 도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뭐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지. 시군에 있는데 그러면은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건 중복되고 저는 어떤 좀 효율적이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저는요, 지사님, 그 사례결정위원회가 반드시 도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만에 하나 시군에서 전문가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법망에서는 이 기구에서는 이 판단을 그냥 존중하는 것에 그치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구성 안에 되어 있는 내부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내부 안에 그런 회의를 다 통해서 결정이 된 그런 과정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깊이 있게 다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심의 안건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나눠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몇 시간 동안 정말 깊게 판단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아동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요. 아동을 분리해야 된다. 아니야. 이 가정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도 됩니다. 라고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럼 이걸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그 위원회의 그런 한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죠. 존중하죠. 전문가가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존중합니다. 이 복지 개념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복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를 가는 이런 부분이 완벽해야 되겠지만은 완벽의 조건은 그만큼 인력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대부분이 아동학대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비올바른 부분, 그 다음에 뭐 정신장애가 있다든가 일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인력과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 하나 일어나면은 모든 부분들이 지금 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요. 저는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있으면서 제가 투기도 만들고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몇 년 지났는데 그럼 투기가 구성돼서 차관급 이상 그다음에 1급 이상 해서 시민단체들이 돌아서 여지까지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위원회에서 뭘 나왔습니까? 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후 어떻게 가야 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저는 그 뭐 이태원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이 터졌으면은 적어도 1년이면 뭐 1년 정도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장관급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이 도정 전체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금 시군에서 지금 이 사례 결정위원회나 아동학대 그 예방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운영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좀 개선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필요하지만은 그걸 또 지켜봐야 되지만은 또 이 도에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럼 저희가 조례를 왜 제정했습니까, 지사님? 아니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동학대 예방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시군이 어떻게 하면 잘 하게끔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도 하시고 또 의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시군이 좀 제대로 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돈은 총괄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걸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챙겨 볼게요. 챙겨 보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옥상 위에 오게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지사님 제가 다만 조심스러운 게 지사님 말씀 중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게 저도 사실 학대는 특별한 누군가가 정말 양육 방식이 잘못됐거나 아이를 지금도 사랑의 매로 체벌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지금 서천 이런 친부에 의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 정인이 사건, 또 천안의 트렁크 가방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법이 강화됐다는 거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학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학원을 보낸다. 그래서 애가 밖에서 울고 있으면 누군가 애가 울고 있다, 하루 종일 울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자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집에서 자기 방을 정리를 하지 못해요. 정리를 못해서 엄마가 큰 소리 내면서 등짝을 하는데 휘어치면 얘가 엄마를 신고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무서운 게 지금 아동복지법에 즉각 분리, 이게 즉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인 학대이거든요. 정서적인 학대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지금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이 정서학대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들이 떨고 있는 게 이 정서학대 부분이에요. 방임. 어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가족 돌봄 아동 그러한 상태로 그냥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놓여져 있다? 이거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 아이가 동생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가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밥도 챙겨주지 않고 이건 학대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법은 더 철저해지고 엄격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일반 행정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니야, 제 위험에 학대 위험이 있어, 아이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조치해야 돼, 행정적 권한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런 행정 편의주의 또는 관료주의, 온정주의가
우리가 정말 분리되지 않아도 될 아이가 분리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가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보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4년 동안 그 영국 의회에서 이 법안을 뭐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제정 이런 부분들이 한 400개, 한 400개 정도 지금 제가 올해 지나서 지금 정확한 법안 숫자는 보니 한 400개 이 정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년 동안 수만 개의 법을 제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 의식이나 아니면 뭐 흐름도 이 법 개정이나 법 제정 이 대표 발의를 많이 한 의원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법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수록 또 법이 이렇게 강화될 수 있도록 요즘 그럴수록 저는 이게 한편으로 또 하나의 규제를 낳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 뭐 이 방에 빈대가 있으면 빈대만 잡아내야 되는데 초가삼가를 다 태우는 이런 형식의 이 법이 남발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중대재해법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교육, 그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과 또 인성교육과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몸에 배야 되거든요.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도 만들면은 완전히 지금 제대로 그 이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 범죄자를 지금 더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몸으로 이게 완전히 그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 머리로만 지금 이 습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끔 돌발적인 이런 사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깡통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소신과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였는데 혹여나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과 부모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에 그 전문가들 좀 의견도 듣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점검도 하고 또 챙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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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